제가 사실 다준다 독서 모임을 좀 변질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해서 참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은 원래 다준다 이 모임 독서 모임이 그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자 섭외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자 초청 참 쉽다. 당신들은 청년이고 저자들은 청년들이 부르면은 기꺼이 달려온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모르냐? 그러면은 출판사 그 뒤에 전화를 해서 저자 전화번호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고, 저자들은 그런 요청 받으면은 기꺼이 달려온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정말로 저자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청년 모임이니까 뭐 저자들이 무슨 강연료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상당히 자원봉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 많이 불렀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독서 모임이 아니고 강연을 듣는 모임이 돼버렸어요. 사실 책 보는 것보다는 저자한테 직접 듣는 게 그게 훨씬 생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저자 책의 핵심을 갖다 다 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가르쳐 드려야 독서 모임이 잘 되는데, 가르쳐 드리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 드려 가지고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넘기죠. 제가 2001년에 제가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당시 그 한국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볼 거냐와 관련해서는 기념비적인 저작이었어요. 쓰고 보니 그래요. 제가 그때까지 다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현대 자동차의 박병재 부회장, 그때 그 사람이 실권자였습니다. 그분이 책을 15권인가 20권을 탁 사가지고 돌렸대. 근데 그거를 갖다 그 사람 출입하는 기자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영렬 기자인데 지금도 뭐 하더라고.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그 당시 하이닉스하고 대우가 문제였거든요. 그때 그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더라고, 경제수석실에. 그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밥을 사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이제 참 그 헛소리가 아닌 그냥 들을 만한 어떤 소리를 갖다 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저는 원래 이제 이른바 보통 386들의 전형적 코스가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항상 전공은 부전공으로 하고 운동권 학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을 갔다가 또 노동운동하러 또 위장 취업을 했다가 뭐 이런 코스가 쭉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90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시험 보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변호사,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주로 변호사로 많이 갔습니다. 일단 원희룡 지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시험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이제 대우자동차에 들어갔고, 대우자동차에 들어가 자동차 산업을 보니, 들어갈 때 단순히 월급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이제 그쪽에 올인하겠다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보니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십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다음 국제 수지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야, 여기라 그러면 뼈를 물을 만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그래, 내가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회사의 경영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비록 대리로 들어갔는데 사장, 회장의 마인드로 이제 회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하죠. 그랬는데 대우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우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은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무슨 경제연구소에서도 하지, 그 다음에 학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요. 당연히 금융인들 그렇게 얘기하고 관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밑바닥을 갖다가 박박 기면서 보니 이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는 좀 더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차장, 부장, 이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 당시 연구소가 7,000명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뭐 수많은 어떤 그 의문들에 대해 가지고 또는 이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물으러 돌아다녔습니다. 회사가 크면요, 망해도 월급이 나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애들 엄청 많았고, 무슨 영어 공부하는 애들도 그렇게 많더라고. 또 이게 시간은 많은데 월급은 나오니까. 저는 이제 대우자동차가 왜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한국자동차 산업은 정말로 가망이 없나, 이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로지 이제는 그 화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돌아다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어디서 책을 갖다, 뭐 책 찾아보니까 몇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고 저자 연락해가지고 저자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강연도 주선하고 5만 가지 그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어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뭐 페이퍼들 있으면은 다 읽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전에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회사에.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했던 거를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반향이 이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한국 사회가 지적으로 굉장히 얕은 사회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때 또 하나는 저는 자동차 산업에 이제 자동차 산업 역군이 돼서 그야말로 산업보국을 하겠다 생각을 했고, 정치나 금융이나 무슨 어떤 학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은 저보다 훨씬 신모 원료하고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의 어떤 책임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글 썼고, 그래 결국은 그거를 책을 냈습니다. 이게 뭐 책 내겠다 생각이 없었어요. 뭐 짧은 걸 써놓은 게 보니까 이만큼 되는 거야, 보니까. 근데 보니까 다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거 중원보험 싹 빼고 하면은 책 금방 내겠지, 이 생각을 하고 한 달, 두 달이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6개월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반향 있었고, 또 이 책에 워낙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다시는 이제 죽어도 책 안 써,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또 9.11 테러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9.11 테러 때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거 미국의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다, 빈라덴은 21세기 성인이다, 뭐 대충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386이 뿌려놓은 정말로 후진 시대착오적인 사상 이념들이 이렇게 팍 퍼져가지고 그놈이 잘 올라오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죽어도 책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쓴 게 한 386의 사상혁명입니다. 보니까 386들이 자기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옛날에 어땠고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나는 다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쟤만 썼더라고. 보니까 단순히 전향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책 10권을 내게 됐고, 결국은 제가 쓴 책의 주제는 대부분 경제 문제입니다. 이거 주제가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산벽의 사상혁명, 사상이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이거 사상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뭐 등등등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윤철호 사장이 소변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제목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나라와 정부라는 게 구분이 안 되죠. 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어떤 우리 공동체를 보통 나라라 부릅니다. 정부하고 다른 개념인데 이 책을 갖다가 딱 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자동차를 왜 정부가 살리니? 그 말은 맞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부라는 개념으로 쓴 게 아니고 나라. 거기에는 노, 사, 금융, 뭐 그다음에 학계 뭐 이러저러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전체 총체로서의 나라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 정부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죠? 언뜻 보면은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 제가 이제 쭉 있는데 그때 GM은 왜 대우차는 인수하려 하나, GM의 매각이후 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자문위원회 위원 김강두 교수가 그 당시 10억 원을 갖다가 아더 앤더슨에서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뭐든지 큰 거 하려면은 뭔가 어떤 그 컨설팅 리포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뭔가 그 두툼한 리포터, 이름 있는 학자의 어떤 두툼한 리포트로 정당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책임자가 김강두 교수였습니다. 서강대. 근데 실제로 쓴 사람은 BMR 컨설팅, 내일 우리 오는 분인데, 컨설팅 이성진 대표이사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페이퍼를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박근혜 때 보니까 이게 역할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는 문재인 때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도 무슨 그 역할을 하죠, 그죠? 김강두 교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랬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사실은 여기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거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PT를 그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PT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정책 담당자라기보다는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에 대해 가지고 오만 가지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니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자동차에 이게 지금 엔진과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는 항상 흡기장치,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배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런 에어컨, 뭐 이러저런 장치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서스펜션들이 주르륵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핵심 기능이 있잖아요. 핵심 기능이 뭐냐면은 달리고 돌고 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광고에는 run, turn, stop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달리고 돌고 서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때 엔진이 있어야 되고 미션이 있어야 되고 핸들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공기를 빨아들이고 배출을 하고 뭐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핵심 기능부를 플랫폼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랫폼과 그 익스테리어라 그래요. 외장,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내장.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플랫폼이 있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개발비의 상당 부분은 저 플랫폼입니다. 예컨대 티코 아시죠, 그죠? 다마스, 라보 완전히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요게 같아요. 플랫폼이 같은 차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많은 변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도 현대, 기아도 플랫폼 공유하는 차들이 좀 있습니다. 소나타하고 옵티마 뭐 이러저런 차들이 옛날에는 별도로 있다가 플랫폼 통합을 해서 껍데기 좀 바꿔가지고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개발비가 아주 적어집니다, 이게. 자, 이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딱 분해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자, 흉흉한 얘기들을 검증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큰 차 있잖아요. 대형차, 중형차하고 소형차가 분해를 해 놓으면요 거의 같습니다, 부품이. 근데 다만 사이즈가 적어요. 근데 부품이 작다 그래 가지고 재료비 조금 적, 근데 가공 공정은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격 차가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서 가격이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4,000만 원대로 팍팍팍 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소형차,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원가 보고 차를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심리가, 아, 이거는 4천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라고 하고, 이거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소형차가 이렇게 이윤율이 박합니다. 중형차, 대형차가 이윤율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형차를 저기 그 예컨대 모닝이 있잖아요, 그죠? 모닝, 기아에서 나오는 그 모닝. 그 모닝을 기아차 연봉 1억짜리 생산직들이 쫙 있는 라인에서 조립을 하면은 도대체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전문회사 동이오토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동이오토를 갖다가 수십 개의 회사를 딱 쪼개가지고 그래서 연봉 한 3, 4천만 원 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비정규직의 정규직 담론 얘기할 때는 동이오토 얘기가 나와요. 무슨 악마의 공장처럼.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시장 원리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정상적 공장인데 한국에서는 비정상이 정상 행세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GM 문제의 큰 뿌리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사실은 한국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노동시장과 고용임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GM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위협하는 어떤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게 유일한 요인은 아닌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 얘기는 이게 요렇게 부품들이 이제 이렇게 쫙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따라 가지고 이쪽 이윤율이 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국 GM의 원가율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 가격이 뭐 90 몇 프로다. 여기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GM이 한국 GM한테 빨대 꽂아서 쪽쪽쪽쪽 빨아먹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죠?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그 원가율 높은 건, 이전 가격이 높은 거는 딴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GM 대략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적자가 났으면은 그것이 GM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억지로 이걸 적자 만들고 이쪽 흑자 만들고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원가율이 높은 거는 뭐냐면은 차가 옛날에는 100만 대, 90만 대도 했거든요, 한때. 근데 이게 가동률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정비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가동률이 떨어진다. 지금 군산공장 그렇습니다. 가동률 20%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돌아갔어요. 근데 월급 80% 줬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못 줄이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런 고정비가 이제 딱 그냥 있는데 가동률 떨어진다 그래서 고정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세 번째, 바로 요겁니다. 소형차를 생산하는데 우리 지금 중대형차를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형차 좀 있죠. 그죠? 대형차 생산 안 하지 않습니까? 소형차 생산하는데 이거를 모닝은 현대는 아마 그거를 인도에서 생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아는 동이오토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는 이게 연봉 한 9천만 원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산을 하니까 원가율이 안 높을 수가 없잖아요. 가동률 문제 있지. 그 다음에 차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그 임금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의 문제인데 참 그런 게 차가 좀 다른 게 그 에스컬레이터 보셨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에서 고장난 경우 참 많이 보셨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그죠? 근데 그 단순한 에스컬레이터도 이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사람이 거기서 뛰는 사람도 있고 둘이 같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데,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 환경도 훨씬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 급발진, 급브레이크 잡는 놈, 그러다가 뭐 5명 타야 되는데 10명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가혹한 어떤 환경에서 굴러다니는 물건입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그 몸에 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 심장에 달리기 선수 만들려고 말의 심장을 집어넣었다 칩시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제 심장의 혈압이라든지 이 가슴 사이즈에 딱 맞게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큰 그 말 심장을 갖다 이식을 해 놓으면은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 어떤 작은 변화를 이렇게 줬을 때 의외의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체로 에어로다이내믹으로 모든 게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예컨대 딴 거를 단다, 타이어를 싹 바꾼다, 뭐 등등등 차고를 높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고속으로 달릴 때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자동차 기술이 다른 겁니다. 제약 기술 있잖아요. 제약 기술은 스위스 어디 산골짜기에 아주 실험 설비를 갖다서 아주 그냥 뭐 박사급 연구원들 많이 갖다 놓고 또 슈퍼컴퓨터 동원해 가지고 뭐 이리저리 해서 약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생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 뭐냐면은 여기에 칠판 두께 하나, 그 다음에 뭐 볼트 하나, 모양, 역학 구조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만들어서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해서 또 고치고, 시험해서 또 만들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R&D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얼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갖다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 어떤 이 노하우가 그 사람한테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웬만한 물건들 보면은 비교 우위가 유럽에 있다가 미국 있다가 일본,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벵글라데시, 인도 이쪽으로 주르륵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동차는 지금도 자동차가 아주 오래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일본과 독일이 석권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이 이제 이렇게 명함을 내밀었고, 중국이 지금 거세게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페인도 산업화 역사가 꽤 긴 나라입니다. 영국도 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데도 모든 나라들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부품을 싸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수많은 어떤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보고, 만드는 것도 전체도 만들어보고 부품도 다 이렇게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해서 데이터 받아서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게다가 볼펜 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거를 갖고 세계에서 팔리는 볼펜이 있잖아요. 만드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차 자체 하나를 갖다가 예컨대 엄청 뭐 007 영화에 나오는 슈퍼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수십만, 1년에 예컨대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생산을 해서 팔리고 돈 남게 하는 거는 이게 또 별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예컨대 ICBM하고 뭐 핵을 개발했어요. 기술력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그 기술력이 있어도요, 세계에서 잘 팔리는 볼펜 하나 못 만듭니다. 물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가격까지 맞추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어떤 기초과학 기술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ICBM이나 뭐 핵이나 뭐 그냥 뭐 홀덩이 국방과학 군사과학 기술이 뛰어났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소비재들은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값싼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성능은 괜찮은 가성비 좋은 자동차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일본, 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사실은 그럴 겁니다. 인도, 베트남 뭐 등등등 못 따라옵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따라오는데 그 중국 엔지니어들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게 중국의 지금 주요 부품 회사들은 보면 다 세계적 부품 회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팔리는 차들이 있잖아요. 지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사실은 대우에서 개발한 차들을 갖고 가가지고 껍데기 바꿔가지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갖다가 좀 얻긴 했지만 그 금방 노하우 못 따라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GM의 운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통과. 그 사람들이 자동차 생산 공정을 몰라서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대우자동차 부편 공장 이렇게 됐어요. 대충 여기가 엔진 공장 좀 있고 여기 조립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1공장, 2공장 쭉 있는데 넘겨보세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엔진 공장, 미션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공장은 대부분 공장 안에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고 미션 공장은 별도의 회사들을 갖다가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도 회사 그냥 미션 전문 공장이 있어요. 근데 엔진 전문 회사는 좀 없어요. 왜냐하면 엔진이 심장인데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 체계와 수많은 혈관 체계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션은 상대적으로 좀 독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 공장은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 미션은 사올 수 있어요. 좀 비싸게. 근데 엔진은 워낙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차 사이즈에도 영향을 주지, 무게 중심의 영향 문제도 있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엔진 공장은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엔진 공장 생산된 거하고 미션은 뭐 외주를 했는데 요놈을 갖고 그 다음에 프레스로 그림 잠깐 다시 보십시오. 앞으로 가봐요. 또 앞으로. 자,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 사실은 요겁니다. 이 껍데기 만들어요. 껍데기 만들고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은 보통 만드니까 엔진 갖고 옵니다. 근데 수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거 자동차 회사가 안 만듭니다. 저는 사람들이 큰 착각하는 게 자동차 공장에 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거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호주 홀덴 철수하고 나니까 호주 전기차 공장으로 어떻게 바꿨다던데 뭐 GM 대우도 말이야 전기차 대세는 이게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동차 공장 안 가봐서 그런 헛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공장에는요 다시 자동차 공장에 뭐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동차에 큰 철판들이 있잖아요. 그거 막 그냥 몇백 톤, 몇천 톤 프레스로 때리 누르거든요. 그 프레스 찍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차체를 갖다 용접을 합니다, 주로. 수많은 조각조각 판넬들을 갖고 와서 갖다 붙이거든요. 이게 이제 차체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차체 공장은 자동화율 98%, 99%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접인데 사람이 잘못하면은 차체는 뼈대인데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떤 자동화를 갖다 딱 해가지고 그 로봇이 다 합니다. 차체 공장이고. 그 다음에 도장인데 도장은 뭐냐면 거대한 일종의 그 반도체 같은 청정시설이 있고요. 반도체처럼. 왜냐하면은 먼지가 묻으면은 도장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대한 그 신나 탱크가 있어요. 그 안에 북차들을 통째로 집어넣거든요. 차 몇 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도장 입자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동차 본공장의 핵심은 사실은 도장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장 공장이 결국은 딱 바틀렉입니다. 이거를 갖다 1분에 60대로 할 거냐 50대로 할 거냐 여기서 달려 있어요. 예, 근데 프레스는요 뭐 꼭 굳이 공장이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딴 데 그냥 옆에다가 큰 프레스 있는 데다가 외주 주고요 그냥 갖고 들어오면 돼. 그거는. 근데 차체 조립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컨대 그 공정을 짧게 하겠다 그러면 로봇 많이 투입하면 돼요. 공정 분할 해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도장 공장이 이제 이건데, 그래서 도장 공장은 거대한 폭발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쌍용 자동차 그때 사태 때도 바로 도장 공장을 점거를 했어요. 대우자동차 구조조정할 때도요, 제일 먼저 그냥 딱 지키는 게 도장 공장입니다. 그때 출입문을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그냥 철통 보안을 합니다. 도장 공장이 만약에 딱 점거됐다 그러면은 그 불 딱 붙이면은 그냥 공장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못 봤는데, 뭐, 반경 500m가 초토화되고 공장을 못 쓴다 그래요. 1년 동안. 수백 명의 어떤 수백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겠죠. 그래서, 근데 쌍용 자동차는 그때 할 때 보니까 도장 공장을 점거당하더라고. 노조가 점거를 했거든요. 그때 진정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진화바로 갔는데, 삐끗하면은 대폭발 일어나면은 쌍용차도 문 닫고 쌍용 자동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도장 공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 공장인데 넘어갑시다. 자, 차체는 이렇게 로봇들이 쭉 있고 막 조립을 합니다. 요렇게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페인터에는 풍등 당구입니다. 큽니다, 이게 훨씬. 그 다음에 청정시설로 만들어서 그 먼지 하나 없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막 뿌리기도 하고 로봇이 뿌리기도 하고 이것도 지금 많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과. 자,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여기입니다. 이게 조립 공장이에요. 자동차 회사 나오면은요, 조립 공장을 탁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기 자동차 공장이라는 걸 갖다 아는데, 자, 보다시피 여기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늙은, 이게 인도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 연봉 1억 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기 그 자동차 모르는 사람은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줄 알고, 야, 이거 배우려면 얼마나 들어요 하니까 저 못 심는 아침에 그냥 데려왔고요. 가가지고요 몇 시간 시키면 돼요. 아니면 여기 그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훈련 뭐 몇 시간 또는 뭐 며칠 시키면은 그냥 다 능수하게 작업하거든요. 근데 연봉 1억입니다. 만약에 노동시장이 잘 작동한다 그러면 거기 일할 사람은 연봉 한 3천, 4천이면 충분할 겁니다. 윤장의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연봉 4천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볼 때 연봉 4천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일자리를 갖다가 서로 가지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가 연봉 9천,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실제로는 그보다 더 됩니다. 이러저런 다른 복리후생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직장 계급 사회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본원적인 어떤 시장 가치 내지 생산성과 상관없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사람의 운명을 갈라버리거든요. 이걸 지대추구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국은 그래서 좋은 데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문 통과 경쟁만 치열한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이었고요. 지금은 인서울 대학이었고, 지금은 뭐 인서울 갖고도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공시 열풍의 본질도 지대추구입니다. 좋은 자리에.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만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딱 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생산성 체크나 이걸 해가지고 내릴 사람 내리고 올릴 사람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한국의 망국병입니다. 사실은. 그 자동차 산업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약간 미국은 그러니까 어디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쭉 길잖아요. 그죠? 쭉 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간 100m만 딱 그냥 잡았다. 그러면 전체가 올스톱이에요. 공장만 올스톱이냐? 부품 회사들도 다 올스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어디든지 그 교섭력이 노조가 셉니다. 미국도 아주 고용 유연한 나라지만은 자동차 회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UAW라고 하는 노조가 쫙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무식하게 임금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1인당 GDP 수준이니까 우리는 1인당 GDP의 3배 정도 되는 세계적인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자동차의 구조 자체가 별로 어떤 이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7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손기술이라든지, 그죠? 마인드가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자동화하고 로봇화하고 그 다음에 공정 분할을 해가지고 단순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멋있는 아지매가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사장들이 막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체험하려고. 그거 금방 해. 이번에 GM 사장 메리 바란가? 그 사람도 이제 그냥 공장에서 일해보니까 처음에 좀 못했는데 바로 그냥 한두 시간 있다가 그냥 다 라인 따라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노조가 세. 그 다음에 어디나 지대추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 가겠습니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왜 이러냐면은 뭐 보니까 이게 뭐 차 안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요. 많이 생산하려 그러면은 공정 분할을 하면 돼요. 도장 부서 좀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조립은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돼요. 차체 로봇 많이 투입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나 팔리느냐가 문제지 생산 자체를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뭐냐, 이게 모듈인데 옛날에는 이게 보는 라인에서 붙였는데 지금은 현대모비스 어디 갔어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 모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냐면은 A, B, C, D 업체가 생산 라인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 관련된 부품을 전부 모비스로 가져가서 모비스가 조립을 해가지고 이런 걸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냐면 생산 라인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공장의 무슨 시간당 생산성이나 뭐 이러저러한 거는 정말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한 대당 뭐 생산이 딴 데는 뭐 한 20몇 시간인데 이쪽이 뭐 50시간, 60시간 그것도 별로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줄이려면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3,000명이 일하면 되는데 사람을 못 자르니까 10,000명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GM에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구조조정 그냥 막 잘라낼 수가 없다 보니까 2년치, 3년치 월급을 갖다가 주고, 그러니까 한 2억씩 되겠죠, 그죠? 평균. 주고 57세, 58세, 59세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군산 공장은 그냥 통째로 다 날립니다. 원래 제대로 된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은 GM, 그 군산 공장, 부평 공장을 다 합쳐가지고 나이 든 사람과 좀 일 못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군산 공장에 있는 젊고 팔팔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올리고 뭐 근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다니까 GM 군산 공장에 아주 새파란 어떤 이 청년 노동자들, 일 잘하는 사람들도 속절없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GM은 굉장히 인간적인 회사죠. 이 정도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딴 데 같았으면 아마 10년 전에 잘렸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 안 잘라요, 사람을. 정년보장 철저히 해줍니다. 이번에도 내보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자,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이제 기초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통과. 의미 없는 얘기고. 자, 전체적인 거 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수요가 보면은 지금 9천만 대입니다. 제가 지금 뭐냐면 이 책을 쓸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얘기, 90년대 말 통계인데
그때는 뭐냐면은 세계 자동차는 공급은 6, 7천만 대 되는데 수요가 6천만 대밖에 안 돼가지고 뭐 공급 과잉이요 뭐 이랬어요.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200만 대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왔잖아 중국이. 이 통계가 좀 적게 잡은 통계인데 사실은 2,800만, 2,900만 대를 생산합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그야말로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9천만 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잘하는 업체들은 앉아서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현대기아가 엄청 컸잖아요. 그 당시 대우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대우가 지금 한 400만 대, 500만 대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한국의 운명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는 국내에는 100만 대인데 해외에서 300만 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부품 업체들이 뭐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무슨 칠레, 뭐 우크라이나 5만 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마 우리 웬만한 청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포함해 수많은 청년 수십만 명이 해외 나가 있었을 거예요. 왜 나가면은 자동차 관련된 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을 할 수도 있고 주택 건설도 하고 뭐 등등등.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 전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그때 대우가 갖고 있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내가 이제 사실 뭐 글 쓰고 뭐 책 쓰고 이렇게 된 건데 나중에 딱 보니까 금융인과 정치인과 뭐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대우자동차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또 공기업화 시켜가지고 하기에도 이거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건 안 될 산업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가 엄청나게 많은 걸 깔아놨습니다. 지금 그걸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상하이 GM입니다. 중국 제2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상하이 GM 그룹이 한 400만 대를 생산합니다. 97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대우가 깔아놓은 그때 엔진 공장, 그 다음에 대우차 받아가지고 지들 그냥 그다가 브랜드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실력이 나아졌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차였는데, 어떤 회사였는데 결국 그거를 갖다가 못 살린 거고, 저는 결국은 야, 이거 독자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완전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다가 갔다 가면은 청산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선책으로 저는 이제 GM 매각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GM에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냥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슨 제국주의 어떤 식민지 침탈로 뭐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팔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리해고도 안 된다. 그건 뭔데? 그러면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투자할 국민도 없고 은행도 없을 건데. 근데 지금 뭐냐면은 지 잘했다고 막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박훈 변호사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9천만 대가 됐고 중국이 요만큼 했습니다. 2,500만 대, 미국이 1,700, 유럽이 1,500 뭐 되게 있고, 그다음 인도, 브라질, 한국은 이제는 뭐냐면은 다 대체 수요입니다, 거의. 차를 다 갖고 있다가 10년 탔으면은 바꾸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2,900만 대, 미국이 1,100만 대, 일본이 1,000만 대, 한국은 415만 대 뭐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생산량은 이만큼 하고 내수가 150만 대고, 그 다음에 수출이 640억 불, 이 좀 더 될 텐데 뭐가 좀 잘못됐나? 맞다. 640억 불이네. 그 다음 무역수지 흑자들은 자동차하고 여기서 483억 달러, 선박 해양 구조물 여기 397억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이런 거 팔아가지고 석유 사오고, 그 다음 식량 사오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명줄이에요, 이게. 자, 가겠습니다. 그 현대차는 뭐
현대차가 보면은 여기 지금 공장에서 여기 400, 그러니까 주로 생산 자체를 갖다가 국내는 180만 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 이만큼 하는데, 내수는 73만 대 팔고 수출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해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가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도요타가 1등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복스바겐 2등이고, 옛날에는 세계 자동차 순위하면요, 항상 GM 1등, 포드 2등, 크라이슬러 3등이었습니다. 그다음 복스바겐이 4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위, 6위, 뭐 4위, 5위, 6위에 이제 뭐 도요타, 뭐 이런 것들이 막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요타, 복스바겐이 1등, 그 다음에 포드, 혼다, 닛산, 현대 있고 쭉 내려갑니다, 이게. 그 GM은 브랜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시보레 브랜드도 있고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이 상당 부분은 대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한국 GM에서 생산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쭉 내려가면 뷰익도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도요타도 도요타만 브랜드, 렉서스도 있어요. 별도 브랜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있잖아요. 매출로 보면 도요타가 이만큼이에요. 폭스바겐이 두 번째고, 다임러, 크라이슬러 있고, 그 다음에 GM 1660억 달러고, 포드 있고, 혼다 있는데 저기 현대 기아가 없네. 그러니까 생산 대수 자체는 세계 한 5위쯤 됩니다. 그런데 매출 자체, 싼 차를 파니까 매출 자체는 10위권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 GM이 쭉 팔았는데 보다시피 한 100만 대 쭉 팔았어요. 조금, 근데 이제 이게 오펠이 주로 팔았고, 그 다음에 시보레를 팔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생산된 자동차 시보레 마크를 붙여서 같이 팔았는데, 오펠하고, 오펠차하고, 오펠이 독일 회사인데 1920년대에 저기 그 GM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독일이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그때 막 그냥 활개치던 시절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오펠은 17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난 회사입니다. 근데 안 팔았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공장만 갖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자동차 개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 능력을 갖고, 예컨대 대우가 생산했던 르망이 있잖아요. 르망이 오펠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동차 회사는 거기 생산되는 차만 보면 안 돼요. 거기 R&D 센터가 하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펠이 팔리면서 한국 GM의 그 위상은 좀 더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도저히 안 벌리겠다 싶으면은 포기합니다. 지금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삐끗하면은 군산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 GM 전체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삐끗하면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GM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이거는 포기 철수 수준이 아니고 한번 찔러나 보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게, 정부 지분이 17%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 태울 테니까 니도 지분만큼 해라,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돈 좀 빌려주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다가 하나 더 주면 정말로 좋은 거는 투자기업으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뭐 세금 감면 좀 해주라, 뭐 이런 건데, 사실 GM이 하는 걸 보면은, GM이 어쨌든 간에 사람을 구조조정하면서 돈 2억씩 그냥 이렇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볼 땐 진짜 아주 이거는 무례한 요구가 아니고 아주 뭐랄까 좀 머제스티한, 온화한 요구입니다. 온건한 요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안 하면 우리 철수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 들어주면 철수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야. 안 해주면은 몇 년 있다가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어,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이 한국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협조 안 해주고 하면은 뭐 강성 노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고비용 구조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어.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반드시 들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어떤 게 세계 자동차 어떤 업계로 기준으로 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온건한 요구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뭐 GM 먹튀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 혈세 왜 집어넣냐 뭐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뭐 한국은 옛날 대우자동차를 갖다가 팔 때도 GM에 이렇게 한마디로 헐값 매각한 거 맞습니다. 왜 헐값 매각하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럼 부도가 왜 났는데 그때 포드가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내용을 까보니까 이거 보니까 돈 먹는 하마 블랙홀들이 막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9월 1일인가 2일인가 노조위원장 선거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드가 인수 협상자가 딱 됐다고 하니까 전부 포드의 맛을 강자 누구누구 나 찍어줘. 전부 그냥 싸울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 그런데 노조의 오랜 관행입니다. 모든 거는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뭐 등등등 우리가 보면서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매각을 했다 주도했던 사람한테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포드가 잘 모르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뭐 포장을 해가지고 대충 떠넘기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포드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드에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딱 그렇게 되니까 포드에 팔리면은 돈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채권단들이 이제는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월급이 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은행이, 산업은행에 돈을 집어넣을 때 엄나경 총재가 있었는데 돈 집어넣을 때 야, 니들도 그러면은 뭔가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 정도는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 동의서를 갖다 안 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니까 그냥 일파만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어닥친 거고 기업 가치가 똥값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대책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게 헐값에 넘어간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잃어버린 거 엄청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오펠이 이렇게 했는데 오펠이 지금 팔렸어요. 지금. 근데 한국 GM은 오펠처럼 팔리냐? 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펠은 독자 브랜드입니다. 독자 판매망이 있어요. 근데 한국 GM은 옛날에 대우 독자 판매망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전부 다 시골의 판매망에다 얹었거든요. 자, 자동차의 지적 재산권 있잖아요. 자동차는 기술 덩어리고 지식 덩어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철강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우는 뭐냐면 오펠처럼 팔릴 수도 없습니다. 왜? 팔았어. 그러면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GM 글로벌 소유로 돼 있거든요. 팔 차가 없어요. 그 새 차를 만들려 그러면은 2, 3년 새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돈 다 꼬라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판매망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망 없는데? 지금 정말로 지금 대책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GM이. 오펠처럼 팔리지도 못해요. 뭐 전기차 공장, 그건 얼마나 헛소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공장에서 물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동차 공장에서 라인에서 하는 거는 아까 그 철판떼기 두드려가지고 그 만들고 도장에 푹 담가서 도장하고 그 나머지 조립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자, 가겠습니다. 뭐 중국이 좀 장사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GM의 수익의 90%는 북미 시장에서 냅니다. 나머지 중국에서 내요. 자동차는 북미하고 여기 그 미국에서 주로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반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남미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GM 입장에서는 세계 자동차가 9천만 대라고 하면 4,500만 대, 5천만 대짜리 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는 보니까 팔아도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거대한 시장에서 그냥 발 빼버리는 겁니다.
인도처럼 미래의 시장에서도 발 빼버려요. 인도네시아 공장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은 제 입장에서는 진짜 돈 안 되면은 한국에서 포기 그냥 빠집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은 다른 가치가 있어요. 오펠이 갖고 있던 그런 중소형차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자동차 개발할 때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막 그림 그려가지고 역학 뭐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러저런 걸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시험을 하고 뭐 이러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펙을 딱 정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인데 미국 같으면은 $20만, $30만 원짜리 엔지니어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생산직 미국에서는 한 4만 불, 5만 불짜리들이 한국에서는 생산 10만 불을 받아요. 그럼 대학 나온 엔지니어들은 저쪽은 20만 불, 30만 불짜리인데 한국은 10만 불짜리나 한 8만 불짜리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곡된 엔지니어들이 싼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엔지니어들이 자질은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공장은 정말 폐기처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R&D 센터는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R&D와 공장을 분리할 수 있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R&D 하려고 그러면 부품 회사가 있어요. 좋은 부품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R&D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는 아다시피 부품 회사는 갑질을 통해서 쥐어 짤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근육질 덩어리입니다. 기존에 모기업이 갑질을 갖다가 하도 해가지고 원가 절감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부품 회사들은 아주 근육질 덩어리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술 노하우를 쌓기에 너무 이윤이 박혀가지고 기술력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R&D는 이 사람 역량에 비해서는 싸요. 근데 생산 쪽은 이게 이제 결국 빨대 꽂고 이제 쭉쭉쭉 빨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종합적으로는 어떠냐?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GM이 한국에 대해서 신차종 줄게.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얘기는 빈말이 아닙니다. 몇 년 뒤에 떠나겠다는 생각?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몇 년 뒤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겠다는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가치가 있거든. 자, 그 가치는 뭐 상대적인 겁니다. 일단 북미에서 R&D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비싸고 또 자질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입장에서 자동차가 좀 후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브라질 엔지니어들을 한 200명을 갖다가 다 데려갔어요. 한국에서도 열 몇 명을 데려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민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미국 이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코트를 갖다 줘가지고 데려갔어요. 자기들이 하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엔지니어링 역량이 어디까지 성장해 있느냐. 만약에 이게 급성장을 해서 한국 GM을 대체하면 한국 GM 끝입니다. 한국 GM 더 이상 그럼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GM의 어떤 운명은 어디에 달렸냐? R&D 경쟁력에 달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어떤 노조 형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노조 형태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가면은 R&D 저 공장을 갖다가 또 축소합니다. 그런데 창원공장, 부평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창원공장 또는 부평 1공장을 갖다가 닫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계속 또 거짓거리 하면은 부평 2공장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땅 팔아가지고 또 그때는 뭐 자기들 챙기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후하게 줄 겁니다. 2억 3억. 근데 이제 부품 업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줄초상 나겠죠. 그죠? 부평 지역 경제도 작살이 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근데 창공장 같은 걸 갖고 있을 수 있어. 창공장하고 R&D 센터 딱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 닫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굉장히 어떤 엄혹한 상황인데
그 엄혹한 상황이라는 거를 잘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충 그 한국 GM 보다시피 보니까 15만 대 팔아요. 근데 쌍용이 10만 대, 르노, 삼성 10만 대입니다. 덩치에 비해서는 한국 시장에 정말 참 못 팔고 있어요. 이게 가겠습니다. 한국 GM 실적 보면 내수 수출 쭉 있는데 2007년이 가장 좋았던 시절입니다. 여기에서 내수는 13만, 수출이 82만이고 그 다음에 KD라는 게 있는데 KD가 뭐냐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는 완성차 형태로서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왜? 따로따로 부품으로 갖고 와가지고 조립하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많아요, 사실. 이때가 아마 제일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08년 금융위기가 났고 그때 금융위기 난 뒤로 경기 깔아앉으니까 또 소형차, 중형차 수요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장사를 잘했던 겁니다, 이때.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은 세일가스가 터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확 떨어져 버렸네. 옛날에는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소형차가 미국이 큰 차를 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경차, 소형차 이게 대세가 될 거라고 봤고 한국 GM의 가치가 굉장히 그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뒤에 또 1, 2년인가 몇 년이 있다 보니까 세일가스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확 하락해 버리니까 굳이 중소형차를 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또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국 GM 실적이 보다시피 쭉 보면 영업이익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뭐 이제 쭉 벌어지는데 이 동그라미 하나가 지금 좀 빠졌구나, 이게. 그 2013년에는 뭐냐면은 이게 그 1조 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났냐면은 한국 통상임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쌓았어요. 그때 장사가 잘 됐거든. 그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통상임금이 뭐 딱 결정 나니까 그걸 다시 이제 환입을 시키다 보니까 이익이 확 늘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계속 빨간 불입니다, 이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지금 현재 좀 떨어집니다.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캐파시티 자체가 이때가 뭐냐면은 잘 나가던 시절에 이게 90만 대, 거의 100만 대 캐파시티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KD 있었어요. 이건 부품 회사들이 먹는 겁니다, 주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급락을 해버리는데, 고정비가 사람을 갖다가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자가 원인이 뭐냐? 깨놓고 말하면은 그냥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더신 거죠. 근데 뭐 자꾸 뭐 원가율이 높다? 원가율 왜 높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 이자로 가져간다? 한국 GM은요, 비상장 회사거든요. 근데 그 적자가 막 이렇게 쭉 나요. 그러면은 은행은요, 거기에다가 돈 못 빌려줍니다. 배임입니다, 배임. 그러니까 우리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 못 빌려줘요. 그러니까 GM에서 본사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GM에서 본사에서 돈을 빌려올 때요, GM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름대로 빌려주는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아마 5%였던 것 같아요. 그 GM도 뭐냐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회사인데, 아니, 한국에 대해서 예컨대 3%고 딴 데 5%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M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빌려줄 데가 없는데 그러면 지들이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갖고 오면은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가지고 그 이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 큰 변수가 사실은요, 다시 앞으로. 이런 건데, 지금 GM에는 상하이 G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만 대 이상을 합니다. 9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대우 엔진하고 대우차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한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GM 상하이 GM 우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상하이 GM 우링. 이게 지금 또 한 150만 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경차 있잖아요. 마티즈나 스파크 이걸 갖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CKD 물량이 쫙 늘어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냐면은 안 가져갑니다. 이게 얘들이. 얘들도 이제 또 독자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가지고 즉 뭐냐면 중국 CKD 물량 확 빠졌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던 어떤 15호 차인데 뒤에 이게 유럽으로 이만큼 차들이 이렇게 갔잖아요. 25만 대, 23만 대 이렇게 쭉 가다가 2013년에 이쪽은 오펠이 더 큰 회사일 거 아닙니까? 100만 대를 하니까 유럽에서 역사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펠이 17년 적자를 냈는데 오펠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 적자가 나도. 근데 오펠을 살리겠다고 해서 오펠하고 우리 한국 GM의 시보레가 차가 비슷해요. 근데 시보레 차가 싸. 그러다 보니 오펠은 비싸. 그런데 이쪽은 오펠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하니까 시보레를 갖다가 안 파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어떤 오펠을 살려보려고 그랬어요. 아마 이때 독일 정부하고도 뭐 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만약에 돈을 빌려줄 때, 야, 오펠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내놔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아마 이런 카드를 내민 거로 됩니다. 이거는 지금 추정인데. 자, 그렇게 해서 오펠을 살려보려는데 도저히 오펠이 못 사니까 결국 오펠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 오펠 매각에 15에 실수해버렸어. 그러니까 1600만 대라는 거대한 시장에 GM이 지금 중소형차를 팔 차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할 겁니다. 중국 차 갖고 들어갈까? 한국 차 갖고 또 들어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릴까? 이런 고민을 할 건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 차를 갖다가 팔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있고, 근데 앞으로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군산 공장 문 닫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에 철수를 하니까 그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가 준중형 차입니다. 근데 이 차들을 주로 팔던 시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동률이 20%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한 3년 동안 어떻게 GM은 아마 정리하고 요건을 맞추려고 참았을 겁니다. 가동률 일주일에 한 번 일하고 80% 월급을 갖다가 주는 세월이 3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이렇게 딱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은 2013년에 군산공장의 운명의 상당 부분은 결정이 됐습니다. 모르죠. 그때 군산공장에서 정말 잘 팔리는 차를 갖다가 하나를 그때 군산공장에 배정을 했다 그러면은 군산공장의 어떤 운명이 좀 달라졌을 거는 같은데, 근데 그거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통과. GM이 지금 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에서 주로 수익을 내고요. GM 유럽이 있고 IO 여기 인터내셔널인데 여기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GM IO의 핵심이 중국하고 지금 한국입니다. 이게. 근데 보다시피 이제 주로 이익은 주로 중국에서 내고 한국에서는 적자를 봅니다. 자, 통과. 그래서 유럽이 지금 막 그냥 쉐보레 철수,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유럽, 인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죠. 그죠? 왜 철수했을까? 저 얘기는요, 앞으로 저 시장에서 차 안 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안 팔리는 시장에서는 차를 안 팔고, 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보는 겁니다. 첫째, 전기차로 바뀐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차량 공유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출근할 때 그냥 불러가지고 차 타고 나서 난 이제 딱 그냥 회사 들어가고, 그럼 지 차가 알아가지고 어디 차고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딴 사람 태우러 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저게 만약에 된다면은 자동차 수요가 3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지도 몰라요.
지금 9천만 대 하는데 그러면은 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GM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시기에 돈 먹는 하마들 정리를 하고 또 혹시 그 다음에 전기차하고 그 자율주행차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공유를 할 때 그거에 어떤 렌탈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차 안 살 거니까 사람들이. 또 그때도 대비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차량 수요가 급감을 했을 때 GM같이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한 회사가 대응이 쉽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러저러한 어떤 다목적 포석으로 해서 저렇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통과. 이게 이제 아까 상하이 GM 얘기고요. 중국 자동차 용암입니다. 상하이 GM하고 결국 상하이 GM 이런 건데 이 같은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국 자동차가 보다시피 그 1인당 영업이익은 요만큼 4천만 원인데 딴 쪽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이게 어디냐, 여기가 지금 한국이 9,234만 원이고 도요타는 8천만 원이고 폭스바겐은 9천만 원이고 어쨌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고질병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들이 고용노동 담론은 주로 노조나 노조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연구소 농객들이 이제 주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도대체 157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뭘 하고 하면서 최저임금도 확 올리자. 그 다음에 통상임금 있잖아요. 이거는 뭐 법원 판결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층 노동자들의 어떤 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상층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줄여도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갑기업들은요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어머나 갑자기 물론 탁 떨어지면 생산해라고 하면은 주말에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주 상위 한 10%에서 20% 노동자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와 가치가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 정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산업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명줄인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요.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이러저런 걸 보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커 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임금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가장 고용이 경직되어 있고 가장 어떤 노사 갈등이 심하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GM이 볼 때 한국에서 사업할래 말래를 할 때는 이런 어떤 노동관계법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GM 입장에서 황당한 겁니다. 통상임금이 어느 날 법원이 그냥 갑자기 탁 결정을 해가지고 소급 적용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들로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도 저기 밑에 있는 저기 그 합정협력업체는 굉장히 어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도 1996년에 아산공장 짓고 나서 공장을 한 10몇 개 지었죠. 한국에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뭐냐면 한국 공장의 생산성은 아주 낮아도 어쨌든 저기 그 세계에 퍼져 있는 어떤 공장으로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쭉쭉쭉 빨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뭐 그런 대로 먹고 삽니다. 현대자동차 그 이해관계자들은 먹고는 사는데, 근데 이게 아주 장기 지속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금은 약한 골이니까 한국 GM이 지금 백척간두에 섰는데, 이대로 가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도 지금 거대한 자동차 회사의 격변기거든요. 격변기에는 기술력이 있거나 자금력이 있거나 아니면 유연해야 되거나 뭐 그다음에 리더십이 아주 그냥 탁월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안 좋습니다. 정몽구 회장 지금 아마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가장 경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큰 어떤 격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술력 리더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이 잘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기술 패러다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싸게 빨리 만드는 이 생산 기술 능력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버리면은 그럼 생산 기술 능력이 그렇게까지 어떤 센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지금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GM 문제는 그 한국 GM의 어떤 그 요구 있잖아요. 그죠? 유상 정자할 테니까 같이 정자를 해줘. 아주 강하게 요구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해서도 그 요구를 했습니다. 고통 분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주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GM은 뭐냐면은 나름대로 계속 확인할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데 몇 년 뒤에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 GM은 명분을 아주 충분히 축적했어요. 그러면은 뭐 열짤없이 공장 하나를 또 청산하거나 아니면 싸그리 다 청산하거나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운명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기 나름인데 지금 한국 정부나 노조가 가는 길은 GM을 갖다가 빨리 쫓아내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자동차가 근데 전기차로 간다면은 엔진 미션이 없어지고요. 그죠? 흡배기 장치가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에어컨 쪽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모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라지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바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스펜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외에 뭐 많은 브레이크 장치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등등등. 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차 형태가 어떻게 시트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응접 소파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안전벨트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해킹 방지도 해야 될 거고, 아니, 뭐 제 얘기는요, 자동차가 그러면은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런 겁니다. 현대의 어떤 무기라고 하는 게 1000년, 2000년 전에 어떤 확립된 기술부터 해서 500년 전에 거, 100년 전에 거, 10년 전에 거 총합니다. 사실은. 첨단 기술이 하나 붙어서 나머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동차는 서스펜션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 그죠? 그 다음에 성차감, 소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뭔가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건데 어디서 하죠? 여전히 그 한국 GM 같은 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어디서 할 겁니까? 그 여전히. 또 지금 전기차다라고 하면은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고 모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배터리 셀은 잘 만듭니다. LG화학하고 저기 삼성이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셀을 잘 만든다 그래서 배터리 잘 만드는 거 아닌데 상대적으로 낫죠. 그거 이제 붙이는 거니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원래 전기차 볼트를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왜? 배터리 회사 때문에. 그다음 엔지니어들이 또 제주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모터는 모르겠어요. 세계적 모터에서 일본에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돈 정말 잘 되는 거는 지들이 갖고 나머지 허드렛 이루는 한국하고 뭐 중국 해주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 철강 업체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다음에 타이어 업체도 있고요. 배터리 업체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토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 얼마나 쌉니까? 노동력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베트남이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냐? 싸게. 가성비 좋은 자동차 못 만듭니다. 태국. 그 다음에 뭐, 예컨대 북한? 개성공단 수준의 임금으로 그것도 쉽지 않아요. 관련 주변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서 저는 전기차,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의 어떤 밸류 체인은 좀 달라지겠죠. 그죠? 밸류 체인은 아무래도 뭐 전기차, 배터리, 뭐,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차량 공유 서비스, 이런 데서 좀 부가가치들이 좀 많이 창출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나마도 좀 시간이 가면은 또 이렇게 대중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GM이 그 구글 같이 제조를 벌이고 그거는 아주 단순한 제조가 아무것도 아니면 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자동차는요, 여전히 안전한 차, 그 다음에 멋진 차, 핸들링이 좋은 차, 서스펜션 좋은 차,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그러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되면은 시트가 좋아야 될 거예요. 그때부터 모양이. 뭐, 여전히 말입니다. 이 제조 물품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를 함부로 못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버리고 그냥 어떤 아까 모빌리티 서비스라 그랬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 쪽으로 옮겨갈 수는 있는데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제품력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제일 뭐 사람들이요. 하도 기술이 빨리 바뀌고 하니까 뭐 금방 될 것처럼 하는데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그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을 맡길 때는요. 그거 실험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생명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이거 그렇게 간단히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해킹을 갖다가 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 그냥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차량 공유 관련된 서비스가 기술인가? 그 기술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아마 빨리 소비자를 많이 잡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근데 소비자를 많이 잡으려 그러면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아주 오랜 축적이 필요할 텐데 스마트폰하고 다르잖아요. 스마트폰 100만 원,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고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서 확 이렇게 안 바뀝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정부, 아까 미래 트렌드가 있는데 한국 GM의 역할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트렌드가 전기차로 간다 하더라도, 그 배터리하고 모터로 간다 하더라도, 자동차에 여전히 에어로다이내믹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차감, 핸들링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엔지니어들의 어떤 역할인데 여기서 여전히 한국 GM의 엔지니어들의 역할은 여전히 큽니다. 하여튼 그래서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상하이 GM과의 경쟁력 문제인데 옛날 제가 2000년 대우자동차 다닐 때 그때 2001년인가 상하이 GM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왔더라고. 완전히 어떤 신빙이었지. 20대 한 중후반. 걔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난 그때 뭐 만리장성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레이트 월 하니까 모르더라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주 그 시야 협소하고
뭐라 그럴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컬링에서 거대한 중국과 우리 붙었는데 우리 안 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중국의 그 많은 어떤 공과대학에서 나온 엔지니어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요. 상하이 지형과의 어떤 경쟁인데,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대우자동차 엔지니어들 접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상하이, GM은 어떤 판단할 겁니다. 왜? 두 군데를 다 아니까. 일을 시켜봤으니까.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요. 원래는 뭐냐면은 그 생산 시장이 큰 데에다가 R&D 센터를 놓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브라질이 클 거 아닙니까? 그걸 브라질에서 R&D 센터 키우려고 그랬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접고 일부 기능은 상하이 점으로 가고 아예 미국으로 그냥 애들 데려갔거든요. 투입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갑이 얼병정의 어떤 조건, 이하 요구를 갖다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임금이 직장 계급 사회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직무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 선진국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난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 놓은 노동관계법을 손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완전히 빨대질을 하는 겁니다. 지대추구라고 하는 건 빨대입니다. 원래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1억을 받으면 어디선가 5천, 6천만 원을 어딘가 빼가는 거거든요. 그게 협력업체를 빼든지 소비자를 뽑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국가 규제와 노동관계법을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주면 땡큐죠. 그리 되면 아마 뭐 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구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왜? 전망이 있으니까 그냥 한국에다가 지들 돈을 갖고 아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지금 근데 한국은 뭐냐면은 모든 문제가 생기면 경제 논리, 시장 논리, 기업 논리로 해석하지 않고 정치 논리, 도덕 논리, 약탈 논리로 보려고 그래요. 저 식민지 시대 배웠던 어떤 그런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 업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게 GM 먹튀론하고 뭐 이러저런 거거든요. 아까 5% 이자는 해명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품 단가,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부품 중에서 이제 핵심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든지 갑질합니다. 그 삼성전자 그런 반도체 주고를 왜 그러면 이들 말이야 10달러 받니? 내가 볼 때 5달러. 원가 계산해보면 5달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뭐냐면은 핵심 부품은요, 어디나 횡포를 부립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이 있어. 그럼 뭐 횡포 부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덕의 잣대로 참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GM 입장에서는요, 한국 GM을 적자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 지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다 모든 게 평가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도 이게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 GM을 적자 상태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부품 문제도 있고요. 뭐 연봉 하여튼 노동비용이 5억 10억짜리의 IO라고 부릅니다. 그 저기 국제 임원들 있잖아요. 뭐 이 사람들 거 뭐 이런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보다 100배는 큰 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 물량이 저렇게 들면은 인원이 10,000명이 아니고 5,000명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10,000명이거든. 그나마도 이게 연봉 1억짜리야. 연봉 8,700인데 실제로 다른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4대 보험이 들 거고 퇴직금하고 뭐 이러저러한 거 1억이 넘어요. 이게 월등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쪽이 만약 이 화살을 날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아니고 쟤들 말이야. 이자 때문에 그래, 부품가 때문에 그래, 뭐 IO들에 대한 뭐 고비용 때문에 그래, 뭐 연구개발비 뭐 이런 건데, 연구개발비는 뭐냐면은 참 그런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연구개발비도 결국은 지적재산권을 GM 글로벌인가 뭐 이쪽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GM 글로벌이 흑자가 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쪽이 적자 났다, 이쪽이 흑자 났다 그러면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R&D, 저는 제발 말입니다. 그냥 시장 원리, 기업 원리. 그러면 주주가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원리로 좀 일단은 먼저 보고, 이거로 모든 게 되는 거 아닌데, 일단 1차적으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뭐 정치 논리라든지 도덕 논리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한국은 뭐냐, 완전 거꾸로 돼 있어요. 쌍용차 저것도 그 상하이 GM이 샀지 않습니까? 그죠? 했다가 완전히 학을 뗐어요. 엄청나게 손해본 장사를 한 겁니다. 아까 그 기술 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내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술을 먹더니 막 이렇게 하니까 검찰 수사 들어오고 말입니다. 저기 어디 심상정 의원, 정동영 의원이 앵무새처럼 따라엎더라고, 이게. 자동차 기술은요, R&D 센터에는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만 그게 도면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 다닐 때 선진 좋은 차 나오면 다 뜯어봤습니다. 다 뜯어봐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웬만한 기술은 차 자세히 뜯어보고 시험해보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공장에는 정말 기술 별거 없습니다. 그 로봇? 그거는 로봇 업체가 훨씬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도장 기술?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조립은 아무 기술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어떤 먹튀야. 근데 자꾸 뭐냐면은 시장 원리나 기업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논리와 그야말로 약탈의 논리, 도덕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보려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 원리로 보면은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정치 논리나 도덕 논리, 약탈 논리로 가면은 뭔가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라 샀고, 그 다음에 검찰 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띨띨한 검찰이나 만약에 국세청이 진짜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저 나라는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네. 도저히 장사 못 해 먹겠다. 요렇게 됩니다. 무역 보복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럼 점점 우리도 북한처럼 가는 겁니다. 하여튼 뭐, 혹시 뼈때린 답변이 있나 모르겠네. 굳이 무리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끝내고 네. 차 한잔 하면 됩니다. 그 정당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정치에 뭐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지금 그 4개 당 있잖아요. 민주평화당 포함한 4개 당이 다 무슨 요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토론회를 한 데가 어디냐면 정동영 의원이에요. 그 전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자동차 산업 M&A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김재록 회장을 딱 모셔가지고 토론을 딱 했어요. 김재록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한국 GM에 그 돈을 갖다가 쏟을 게 아니고 저게 GM 본사에다가 1조 원 갖고 지분 5%만 확보를 하자. 그래서 GM 본사를 움직여서 차종을 갖다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전기차도 배정하고 말이야. 돈 되는 차를 배정하고 이거 얘기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좀 탁월한 전문가다 뭐 이딴 소리를 하던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5% 주주의 사익 편취지 않습니까? 95% 주주가 있어요. 95% 주주의 이하 요구가 우선인데 이것에 역행해가지고 5% 주주의 이하 요구를 받들어가지고 한국 GM으로 뭐 끌고 온다? 한국은 이놈은 이런 사익 편취나 약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비정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주주들이 있잖아요. 재벌 회장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서 우리도 하자 이런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고 있어요. 노조가 아마 또 무슨 국세청 세무조사를 해라, 또 뭐 이전 가격을 조사를 해라, 뭐 연구개발비 조사해라, 뭐 조사, 국정조사해라, 뭐 조사해라 그러면 또 띠띠란 국회의원들 또 뭐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완전히 한국의 이미지 내지는 있잖아. 이게 뭐냐면 GM은 외국계 기업입니다. 어디든지 다 보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들어올 기업도 있는데
GM한테 하는 거 딱 보고서 딱 한국은 도저히 비전이 없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처음에요. 어디든지 조그마한 나라들은요, 딱 들어오면요 막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베트남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놈을 딱 뜯어먹으니까 또 놈들이 안 들어오네. 아니 그래서 IQ 100만 넘으면은 외국계 기업들이 와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잘 벌어가고 그러면서 과실송분도 하고 이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줘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중국은 오랜 역사 문화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금방 깨달았어요. 근데 베트남은 좀 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베트남도 시행착오 하다가 이제는 딱 그걸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한국이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청년들한테 지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만 하더라도요. 대우 정책 어떻게 들어갔냐. 1992년, 3년, 4년에 그때 대우가 뭐냐면 일은 월급은 같은데 일을 엄청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안 간 거야. 근데 이제 김우중 회장은 원래 경기고 연대 상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방끈을 중시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들 들어왔나 리스트를 딱 넘겨보면서 이름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만 봐요. 근데 보니까 지가 아는 대학이 없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비서라는 놈이 이제 한 얘기가 운동권 하다가 징역 한두 번씩 갔다 온 애들이 좀 있다. 좋은 대학 나오는? 그것도 보면 주로 좋은 대학 나왔을 거 아니에요. 쟤들을 갖다가 데려오면 되겠다 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그저 돈 딱 주면서 걔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가지고 좀 데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감옥을 2번 갔다 왔어요. 쟤는 그래도 재주가 있어서 학원 하면서 제가 압구정동 학원 하면서 돈 좀 벌었어요. 벌고 있는데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이 생각은 사실 했거든. 그때 사교육시장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못 주면 저도 누굽니까 크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대호스터디 그렇죠. 메가스터디 대신에 무슨 대호스터디 이런 거 만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 세계 경영 얼마나 좋습니까? 산업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단군 이래 어떻게 보면은 취업 환경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80년대 말부터 95년, 6년까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볼 때 단군 이래 가장 청년들 스펙이 좋은데 가장 취직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놈의 나라 시스템은 일자리를 계속 그냥 이단 엽차기 하고 돌려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일자리를.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는 구멍들을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있는 일자리 없애고. 그런 상태에서 안 되니까 노동시간 단축 팍 하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하여튼 이런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